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서 상담심리학과 학부 그리고 대학원 심리상담 전공 통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좀 무거워요. 삶의 역경과 인지치료라고 하는 다소 버겁게 여겨지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사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역경, 곤경,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가 만나는 많은 내담자들이 역경 속에서 상담자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여러분 인지치료 다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인지치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매개가설이라고 하는 ABC 모형에서 A라고 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 이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가 의미 부여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 즉 B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C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행동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즉 A 자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중요한 모델이었던 정신분석 치료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인지치료가 중요한 모델로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조금 폄하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내담자는 상담자가 분석해야 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그래서 당신의 삶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석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통찰하고 내담자가 훈습하면서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내담자 입장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치료하고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죠. 반면 인지치료에서는 사건 A가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부여한 능동적으로 구성한 이런 표현 쓰는데 내담자가 의미 부여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인간을 좀 더 적극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 6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가 5시 반쯤 전화해서 야, 오늘 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끊어. 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6시 약속이 있어가지고 화장하고 옷 고르고 지갑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30분 전에 전화해서 야,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끊어. 라고 하는 도발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시냐는 거죠.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어요? 분노. 네? 분노라는 감정 느끼시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분노를 경험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이 좀 더러운 분들이 분노를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선하신 분들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나? 집에 일이 있나? 애가 아픈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걱정해주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됐다. 돈 굳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친구 만나면 적어도 3만 원은 써야 되는데 요새 사는 거 팍팍한데 그리고 귀찮았는데 입으로 또 없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써놓은 것처럼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는 사건 A가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곧바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는 B라고 하는 우리의 해석이 끼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노를 경험하고 이 분노가 이끄는 보복 행동을 하게 되겠죠. 전화해서 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나와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상대방이 듣기 힘든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성격이 더러운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야, 얘도 나 같은 사람하고는 별로 놀고 싶지 않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슬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인지치료에서는 사건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또 말씀드려요, 구성된 현실, 달리 표현하면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A, B, C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B고 우리는 A가 아니라 B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인지치료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실제로 우울감을, 불안감, 분노감, 수치심, 죄책감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고 충분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즉, A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이미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은 것이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슬픔을 경험하게 했지만 실제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이분은 좀 더 분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남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면 이분은 슬픔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A라고 하는 사건, 즉 삶의 역경이, 자, 리얼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만들어진 고통이 아니라, 즉 B가 아니라 A 자체가 충분히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예컨대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나이에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사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신체 장애를 갖게 되는 사건. 혹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갖게 되는 사건. 혹은 자녀가 만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건 등등은 이 사건에 대해서 B라는 해석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C에 가서 충분히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즉, 그림으로 표현하면 A, B, C에서 B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 왔지만 사실은 A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지치료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거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지치료에서는 내담자가 구성한 세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잘못 구성한 내용을 수정한다면 C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왔는데, 만약 B가 아니라 A 자체가 문제라면 인지치료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고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요한 스트레스 사건들로 인해서 삶의 역경, 실제 역경에 처한 경우에, 특히 그것이 일시적으로 경험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내담자의 고통에 접근하고 도움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비논리적인 생각 혹은 비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따라서 심리적인 적응이라고 하는, 즉 인간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사건, 역경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진실하게 겸허하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분들의 적응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눈치채셨겠지만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지,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사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으로 남아 있어요. 특히 그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학생들, 그리고 남은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경험한,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종의 애도의 기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조금 더 크게 보면 사실 대한민국은 트라우마 공화국이다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살아온 지난 한 100년의 역사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만약 이 세 가지로 시기를 축약한다면 100년 전에 뭐 했어요? 일제의 식민지, 그죠? 그것도 뭐 며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30년 이상을 경험했던 만성적인 트라우마 상태에서 살아왔어요. 1945년에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 공간에서 또 여러 가지 이념적인, 그리고 과거의 원한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정치적인 사건만 따져봐도 1948년에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있었고, 1950년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어요. 3년 만에 전쟁이 끝났지만 그 이후로 국가를 세우고 또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독재가 시작이 됐고, 그 독재가 무려 20년, 30년, 길게 볼 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그 부분은 뺄게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독재 정치에 신음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회유, 협박,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살펴봐도 대한민국은 트라우마 공화국이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근래에 일어났던 사건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0년 전의 일이에요. 이건 좀 더 된 일이지만 10년 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일들까지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사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치료자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주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터미널 일리스라고 부르는 말기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A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지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부인입니다. 디나이얼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뭔가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것이다.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 것과 뒤바뀌었을 것이다. 혹은 그 의사 선생님이 실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왜 그럴까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특히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선고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끔찍한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 단계에서는 마치 충격에 휩싸여서 넋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말문이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된다면 첫 번째 반응은 아마도 부인일 거라는 거죠. 그럴 리가, 우리 애는 학원 갔는데, 그럴 리가, 우리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인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아무리 부인을 해봐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히 벌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변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혹은 신에 대해서 원망을 표현하고 강한 분노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세 번째, 흥정의 단계라고 써놨는데 목숨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게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신과 흥정하는 단계를 경험하게 되더라. 네 번째, 1번, 2번, 3번 단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네 번째에서는 우울 단계로 가게 되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고통스러운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슬픔에 잠기는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퀴블러-로스 연구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다가, 분노하다가, 흥정하다가, 그리고 좌절,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수용입니다.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점차 적응하면서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사랑의 인사를 건네면서 우아하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소수지만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응 과정을 이해한다면 내담자가 지금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분노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흥정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좌절에 사로잡힌 우울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된 수용의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시기에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가지의 단계가 있다고는 했지만 사람마다 이 단계가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인의 시기가 훨씬 더 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런 분들 계세요. 칼기 폭파 사고 기억나세요? 김현이라고 하는, 그죠? 이 칼기 폭파 사고에서 약 200명 넘는 분들이 희생이 됐는데 뭐라 할까요? 유해를 찾지를 못했잖아요. 비행기의 잔해 일부만 먼 바다에서 발견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가족들 중에는 우리 애가 이 나라에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과거 소련 시대에 소련 어딘가에 수용돼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망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망상이다 아니다 라고 그냥 진단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록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살아있기만 하다면 차라리 그것이 덜 고통스럽게 느껴질 테니까 그런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몇 년이에요? 수십 년이 흐르도록, 자, 첫 번째 단계에 걸려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A라는 사건의 발생 자체를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어렵고 흥정하기도 어렵고 우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인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나에게 이런 가혹한 고통을 만들어낸 사람들, 특히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를 쭉 살펴보면 외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퍼스널 트라우마, 즉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트라우마와 임퍼스널,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개입된 트라우마의 대표가 살인이죠.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특히 계획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런데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거, 태풍, 홍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사건들은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 외상이 초래하는 고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렇죠?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외상이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 따라서 그런 고통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얼마나 선하게, 내가 얼마나 정의롭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밀양. 그죠? 여기 그 전도연이 출연했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도연이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고향으로, 밀양이에요 여기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내려오는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남편을 사별한 그 고통을 눌러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워가는 이제 엄마의 모습이 앞부분에 조금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를 태권도 도장인가요? 보냈는데 이 태권도 도장의 관장님이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이 관장이 아이를 납치,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고 하다가 결국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연 입장에서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범인은 밝혀졌고 범인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때부터 전도연은 종교에 귀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한 2년, 3년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연이 용기를 내서 감옥에 있는 가해자를 만나러 가요. 목표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면회를 신청했는데 그 가해자, 그러니까 학원의 원장님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아주 편안한 얼굴을 하면서 면회장에 나와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이미 주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아이 엄마가 뒤집힙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용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가기는 했지만 진정한 용서는 어려웠겠죠. 내 자식을 죽인, 그것도 의도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용서가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해자를 용서하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이미 주님께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 여자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교회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삐딱하게 방향으로 나가는, 이때 이제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는데, 이 전도연이 이렇게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정말 이렇게 나와요. 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욕하는 장면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라고 한. 자, 어떤 엄마는 이런 단계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개는 1번 단계, 2번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 죄를 고백하면 이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해자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지 않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 단계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흥정이고, 네 번째는 우울이고, 다섯 번째는 수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특히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반응을 쭉 살펴보니까, 이 PTSD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호로비츠라는 사람인데, 두 가지의 패턴이 나타나더라. 첫 번째는 지나치게 조절된 감정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조절되지 않은 감정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over modulated 이냐, under
modulated이냐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조절된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개 감정에 동요되지 않은 채 회피 혹은 부인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반대로 지나치게 조절되지 않은 감정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 1번과 2번의 패턴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저 멍하니, 아마도 이때는 지나치게 조절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는 매우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 뭐가 좋을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안 돼요. 자, 항상 앞에 있는 게 문제죠. 지나치다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감정의 조절은 필요하지만 그게 과도하게 조절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감정의 발산도 필요하지만 그게 과도하게 드러날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모 신학대학이요. 경기도에 있는 신학대학인데 신학과 1학년 학생이 50명인데 4월이었어요. 4월 달에 신학과 1학년 학생들이 한데 모여서 수업을 듣는데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본관 앞 계단에서 야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는 1학년 남학생 둘이서 집에서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서 학교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계단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50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여기에 이 소나타 수명차 이렇게 덮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15명이 즉사하고 15명 정도가 크게 다치고 한 20명 정도는 신체적인 외상은 없는, 그러나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그래서 그 신학대학에 있는 그 심리학 관련 교수님들이 각계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그 대학 기숙사에서 2박 3일간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친구들은 대상이 될 수 없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신체적인 외상이 없는 약 20명 정도를 모아서 2박 3일간 집단 상담을 쭉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참가했던 선생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여학생이었는데 이 여학생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조절되지 않은 감정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로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계속 울었겠죠. 그렇죠?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담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시키면 이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울먹거리는 그 고통이 뭐라 할까요?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일부는 왜 학교에서 운전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운전 연습을 하다가 내 친구들을 다치게 만든, 그래서 그 가해자 학생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노하는 조절되지 않은 감정 상태에서 상담에 임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2박 3일간 상담을 진행하는 내내 말 한마디 없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1번 반응 이전에 지나치게 조절된 상태. 그래서 이 반응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특히 그 남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문제는 2박 3일간 집단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남학생이 자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내 눈앞에서 15명이 죽고 15명이 크게 다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울고 불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명색이 목사가 되겠다는 자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선생님 저는 자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친구의 반응은 지나치게 조절된 감정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트라우마를 경험한 혹은 삶의 역경을 경험하고 나면 두 번째 반응을 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조절되지 않은 감정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조절된 감정, 즉 부인 상태, 회피 상태 혹은 마비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흔히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이제 외국의 사례인데 한 번 성적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로 추가적인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걸 복합 외상이라고 불러주는데 영어로 하면 싱글 트라우마냐 아니면 컴플렉스 트라우마냐라고 불러주는데 한 번 성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로 똑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번 반응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조절된, 마비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조절된 반응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담자를 만났을 때 지금 이 사람이 1번 상태에 있는지 2번 상태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퀴블러-로스가 얘기하는 거는 5단계고 호로위츠가 얘기하는 거는 2가지 종류의 반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적응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자마다 논란의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삶의 역경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는 일련의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이런 적응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사별의 고통을 견뎌내는데 흔히 이겨낸다고 표현하죠. 이겨내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엄마와 사별의 고통을 겪어내는데 어느 정도면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요? 네? 3년?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1년, 2개월? 자,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짧은 기간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을 여인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를 보면서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죠? 거꾸로 어떤 분은 3년은 돼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6개월 만에 헤헤거리고 돌아다니는 친구를 보면서 저건 왜 저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걸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담자로서 나는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내담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담자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내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내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타당화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반대로 상담자가 3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빠른 속도로 호전을 보일 때 그 내담자가 보이는 호전이 진짜 호전이 아니라 가짜 호전이 아닐까라고 또 의문을 품게 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그 개인의 고유하고 독특한 적응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사별의 고통은 누그러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일기 사고의 희생자들은 그 유가족들은 아직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수십 년이 지나가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자, 또 좀 더 현실적으로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이런 사건을 알게 됐을 때, 자, 이 외도라고 하는 사건 A가 충분히 고통스러워요. 이 외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A로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일을 겪은 아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는 1년이라고 해놓고 외도는 평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정답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부치료 장면에서 만나는 내담자들 중에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내가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두 사람 다. 남편이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에 와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아내가 저렇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지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선생님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1년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지금 내가 언제까지 그 죄를 계속해서 달고 살아야 되느냐? 대답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통의 초반에는 조절되지 않은 감정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빈도는 감소될 수 있을 거예요. 또 고통의 초반에는 아주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도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또 고통의 초반에는 외도의 외자만 들어도 뒤집어지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기간이 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간이 짧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빈도, 강도,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적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통을 없는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죠? 고통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역경이 벌어졌어요. 이 역경이 유발하는 고통의 빈도와 강도와 지속 시간만 유일하게 치료자 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빈도와 강도와 지속 시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 충분한 정서적 처리가 필요하다.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지나치게 조절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정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나치게 조절되지 않은 감정들을 발산하는 사람들도 이게 정서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리가 아니라 그냥 뿜어내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충분한 정서적 처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진다는 거죠. 또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과 조건이 제공하는 새로워진 정보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고 고통 이전과 역경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내적인 작동 모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리 도식을 재구성 혹은 재조정할 필요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간은 생애 초기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저 가정, 도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근에는 애착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잠깐 옆으로 나갔다 오면 애착, 존 볼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 볼비가 아주 어린 시기, 특히 영아 시기에, 유아 시기에 양육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것이 성인기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우리는 안정적인 애착이냐 불안정한 애착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략 한 75% 정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한 25% 정도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어린 시절에 형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참 불공평한데 애착의 문제는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소위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양육자로부터 양육을 받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75%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애착을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의 삶도 비교적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울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더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애착하고 외상은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외상은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사람이나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애착은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트라우마는 비록 지금까지 내가 그런 끔찍한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단 말이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배가 그런 식으로 침몰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다리가 그런 식으로 끊어질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백화점이 어느 날 우르르 무너질 거라고, 아파트가 와르르 생각해 보신 적 없단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형태로 벌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애 초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기저가정, 도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도식들 중에는 애착의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역기능적인 도식도 존재할 거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좀 더 순기능적인 도식을 형성하게 될 거고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기에 가게 되면 이 기저에 있는 가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복돼 있습니다. 혹은 아주 약하게만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삶에 어떤 도식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쉽게 포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도식이 드러나게 되냐면 사건 A가 벌어질 때 이 도식이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휴화산 상태에 있다가 사건 A가 빵 하고 터지면서 활화산 상태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만들어지는 심리 장애를 우리가 축 1장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DSM에서는 축 1장애와 축 2장애를 구분하고 있는데 축 2장애는 성격장애죠. 축 1장애는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촉발되는, 활성화되는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적응의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은 자기와 세상에 대한 기저 가정을 수정하는 혹은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는 수정이고 어떤 경우는 더 공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만약에 불신 혹은 학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도식을 가지고 있다면, 즉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주변 사람들은 위험하다.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당하는 사건 A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도식은 수정되겠어요? 공고해지겠어요? 공고해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도식은 점점 더 단단한 경직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참 안전한 곳이다.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내 주변엔 좋은 사람들만 있다. 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도식의 내용 매우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믿고 있던 사람이 사건 A를 경험하게 되면 강도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배신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분의 도식은 아마도 공고해지기보다는 수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을 끊임없이 변경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역기능적인 도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확인을 주로 할 거고,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갈 거고, 순기능적인 도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변경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도식이 변경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결국 인간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도식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그 도식이 갱신되지 않고 너무 융통성 없이 경직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이때는 사건 A가 유발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틀과 실제로 내 삶에서 벌어진 사건이 서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한 순간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 자노프 물만이라는 사람의 박살난 가정 이론. 이런 이름이 되게 웃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나와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 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외상적인 사건은 이 신념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혼란, 무기력 상태에 빠뜨리게 한다. 그런데 자,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 PTSD로 진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진행이 안 되는가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예요. 밑에 나오는 세 가지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더 쉽게, PTSD에 쉽게 더 노출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전성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저런 일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 자, 이 믿음만 놓고 생각해 보셔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이죠. 나한테 저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불안할 텐데, 이분들은 저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취약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 있는 세상에 대한 신념이에요. 이 세상은 통제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공정한 세상이다. 내용상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취약하더라. 감 잡으시겠어요? 세 번째, 가치 있는 자기에 대한 신념. 나는 저런 불행한 사건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저런 일 안 일어난다. 내용상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경직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취약하더라. 왜 그럴까요? 안전에 대한 신념, 의미 있는 세상에 대한 신념, 그리고 가치 있는 자기에 대한 신념이 비록 내용적으로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경직돼 있다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났어요. 그렇죠? 세상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중요하니까, 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의 희생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 이론의 명칭 보셔요. 가지고 있던 가정이 박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로 A라고 하는 사건을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대혼란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히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망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망상 속에서 초능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려면 나보다 엄청나게 우월한 존재여야 하니까 망상 속에 초능력이 주로 등장한단 말이죠.
엄청 영향력 있는 존재야 하니까 망상 속에서 청와대, 안기부, CIA 튀어나와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설명이 되면 편안해져요. 근데 설명이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믿음이 A라고 하는 사건에 의해서 일시에 박살을 나면 얼마나 혼란 상태에 처하게 될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치료자는 뭐 해야 될까요? 야, 세상은 안전해. 이렇게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야, 세상은 불안전해 라고 믿어야 될까요? 응? 내담자가 선생님 저런 일은 저한테 안 일어날 거예요 라고 주장할 때, 혹은 반대로 선생님 저한테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라고 주장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야, 너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니야, 너한테 그런 일이 앞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벌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분명 이분법은 아니겠지만 임상가 입장에서, 상담자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가장 바람직한 믿음은 이거예요. 저런 불행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품을 수 있는, 그렇죠? 세상이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 가능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워낙에 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나로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겠다는 거죠. 이런 도식을 경직되지 않은 도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경직성과 비경직성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여쭤볼게요. 상실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삶의 역경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픔과 우울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슬픔 이퀄 우울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슬픔과 비정상적인 우울, 정상적인 슬픔과 왜곡된 우울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울에는 인지적으로 왜곡된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자, 그럼 다시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지치료는 삶의 역경을 경험한 내담자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내담자가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공감하고 타당화하겠지만 내담자가 우울감으로 빠져드는 것은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담자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는 것은 처리하도록, 촉진하도록 옆에서 도와야 하겠지만 내담자가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감정 상태로 빠져드는 것은 우리가 개입해서 도울 수 있겠다. 트랙을 두 가지로 나눠서 모두 다 변화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혹은 모두 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받아들일 부분과 받아들이지 않을 부분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워할 거야. 이러면서 슬픔에 잠긴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결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왜곡된 우울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예로 다음 페이지 보셔요. 자녀가 만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새내기 부부가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정신분석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부의 마음속에 wished for baby, 그러니까 내가 품은 아이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뱃속에 보이지 않는 아이를 머릿속에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녀석을 꿈꾼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출산을 딱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이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고통,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정상적인 슬픔이고 정상적인 분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은 박살이 났다. 다시는 예전처럼 즐거운 시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것은 왜곡된 우울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내담자들은 왜곡,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지치료를 쭉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인간이 정신병리를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인지치료에서는 왜곡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A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왜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경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왜곡을 덧붙이게 되면 그 고통은 2배, 3배, 4배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라고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를 더 포함시킨다면 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A를 A만큼만 받아들이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으로 끝나게 되는데 사건 A에 과장을 덧붙이게 되면 이것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더 심각한 상태를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내담자가 왜곡하고 있다. 내담자가 과장하고 있다. 물론 왜곡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담자 입장에서 매우 불쾌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는 거지. 상담자는 경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관계의 문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과장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정상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과장된 반응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이 밑에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생활 사건, 삶의 역경, A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얼마나 왜곡하는지, 얼마나 과장하는지 하나를 더 덧붙이면 효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녀가 만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부모가 이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아무리 자연스럽고 아무리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전혀 도움되지 않는 우리 아이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남들보다 힘들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생각은 타당한 생각일까요? 타당하지 않은 생각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타당한 생각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애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은, 더 나아가서 효용성도 떨어지는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인지치료를 적용을 하면서 왜곡, 과장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타당하지 않은 생각,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 그래서 고치려고 자꾸 애를 쓰게 되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그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다. 내가 적어도 연구 논문을 쓰려면 우리 학교,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지극히 타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연구 논문을 쓰려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한 생각인데 이 타당한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쓸모는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은 치료자로 내담자를 만날 때 이 내담자의 생각이 타당하냐 물론 검토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효용성, 유용성에 대한 측면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